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펜 김지수입니다. 네, 오늘은 32번째 시간 가족관계와 법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교재 335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 말씀 하나 드리고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쪽 오늘 수업할 내용이 혼인 그리고 이혼 그리고 유언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그동안 저희 공무원 파트에서는 기출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쪽 파트는 원래 출제가 많이 예상되고 그리고 향후 출제에서 비중이 높아질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쪽은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부족하다고 해서 출제가 안 되는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꼼꼼하고 그리고 정확한 정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족관계와 법 관련해서 일단 출생 시기부터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권리능력 파트에서 정리를 했던 내용인데 우리 민법에서는 권리능력의 시작점을 전부 노출설로 보고 있고 형법에서는 진통설로 보고 있다. 얘가 차이가 조금 있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친생자나 친자 관계에 대해서는 칠판을 바꿔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친자라는 개념은 부모하고 자식과의 관계를 친자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자를 크게 친생자와 양자 내지는 친양자로 분류를 하는데요. 그럼 친생자와 양자 내지는 친양자가 달라지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친생자는 혈연이 섞여 있을 때, 즉 피를 물려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친생자라고 합니다. 혈연 관계가 있고 그래서 얘는 자연 친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양자나 친양자의 경우는 혈연이 있지는 않은데 법에 의해서 부모와 자식이 됐기 때문에 이 양자나 친양자를 법정혈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친생자를 다시 둘로 나누는데 하나가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볼 내용이 혼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혼인 중의 출생자라는 경우는 법률혼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만 혼인 중의 출생자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관계에 해당할 때 혼인 외의 출생자다라고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법률혼과 사실혼을 분류하고 있는데요. 사실혼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도 일단은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된다. 요거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혼인 외의 출생자는 혼인 중의 출생자와 달리 인지라는 제도를 거쳐야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법률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즉 혼인 중의 출생자는 출생 그 자체로 당연히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되지만 혼인 외의 출생자는 인지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지라는 파트는 저희 공무원 사회 저희 수업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 사회는 수능 내용을 기준으로 수능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수능에서도 인지라는 제도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지라는 제도가 있다 정도만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파트 양자하고 친양자와 관련해서는 일단 별표를 2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양자나 친양자가 현재 저희 공무원 파트에서는 출제된 적은 없는데 향후 출제가 된다면 양자와 친양자를 비교하는 내용이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 양자와 친양자가 어떻게 다른지 얘들은 차이점 위주로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2005년 민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양자제도, 즉 일반 입양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5년 민법 개정으로 인해서 친양자제도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는 첫 번째 함정이 양자제도와 별개로 친양자를 신설했기 때문에 이제는 양자제도는 사라졌다. 이게 함정으로 출제되고 있으니까 양자와 친양자 둘 다 존재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한번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입양으로 이루어질 때를 양자라고 하는데요. 일반 입양의 경우는 당사자의 협의를 통해서 일반 입양이 성립하게 됩니다. 물론 입양과 관련해서 미성년자의 경우는 부모의 동의를 얻는다라는 별도의 절차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협의에 의해서 입양이 성립하게 되고
친자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역시 입양이 성립된 날, 즉 당사자의 협의가 이루어진 날에 친자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친양자 제도는 반드시 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되고요. 법원의 재판에서 재판이 확정된 때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 요거 비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과 본, 그리고 부모와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아주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데요. 일단 일반 입양의 경우는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고, 친양자의 경우는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김씨인데 박씨 집으로 입양을 갔다라고 해 보겠습니다. 일반 입양의 경우는 여전히 아버지는 박씨지만 나는 김씨가 그대로 성이 유지가 되고요. 친양자의 경우는 김씨가 박씨 집으로 입양을 갔다라면, 즉 친양자가 됐다라면 이제 나는 김씨가 아니라 박씨로 이름이 성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친양자 제도를 신설했던 목적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생부모, 즉 나를 낳아준 부모와의 관계는 일반 입양의 경우는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입양에서 친생부모의 관계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건 친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내가 그 부분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친부모와 관계에 대해는 친족 관계, 뭐 삼촌이라든가 엄마, 예를 들어 외삼촌, 외사촌 이런 관계들이 여전히 유지가 된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실 게 일반 입양이 성립했을 때 친족이나 상속 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 친권은 친생부모가 행사하는 게 아니라 양부모가 행사하고 있다라는 거, 요것도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친양자 제도에서는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상속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친족 관계도 소멸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권은 당연히 친양자를 통해서 양부가 된 사람이 친권을 행사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파양, 입양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파양이라고 하는데, 일반 입양의 경우는 당사자의 협의나 재판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 그다음 친양자는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만 해야 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향후 출제가 유력하게 예상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양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개념만 확인을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부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호부조, 즉 서로 돕는 것이라고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좀 쉬운 버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서로 돕는 것 내지는 먹여 살린다, 이런 것을 부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양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적 부양, 즉 당사자들 간의 부양을 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당사자 간의 부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라는 거 정도, 요거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양을 크게 둘로 나눠서 1차 부양하고 2차 부양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1차 부양이라는 개념은 무조건 도와주라라는 취지를 1차 부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차 부양이라는 건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도와주는 것을 2차 부양이라고 하고, 직계 혈족 그리고 배우자 간에는 원칙적으로 1차 부양이 되고 있습니다. 즉 부모와 자식 관계 그리고 남편과 아내에서는 무조건 도와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친족 간에는 2차적 부양, 즉 여유가 있을 때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친족 부양도 반드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을 때만, 즉 같은 집에 살고 있을 때만 친족 부양에서 2차 부양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양 거의 출제 가능성은 없는데, 얘를 별도로 정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배우자 혼인을 통해 가지고 동거부양 정조 협조 의무라는 것이 생기게 되고, 그때의 부양의 의미를 정리하기 위해서 여기 프린트를 준비했으니까 이 부분은 가볍게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혼인과 이혼에 대해서, 먼저 혼인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혼인에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개념을 먼저 잡아주셔야 되는 게, 혼인에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법률혼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가 사실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럼 사실혼과 법률혼이 구별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법률혼이나 사실혼 둘 다 혼인이 이루어지기 위한 실질적인 조건은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혼은 실질적인 조건에다가 형식적인 조건까지 갖추고 있을 때 우리가 법률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실혼의 경우는 혼인의 실질적인 조건은 있지만 형식적인 조건은 갖추지 못할 때 사실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의 성립 요건 중에서 기역부터 비읍에 해당하는 것을 혼인의 실질적인 요건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 시옷,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혼인 신고하는 것을 형식적 요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있을 때 우리가 혼인을 법률혼이라고 한다라는 거, 요거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이제 혼인의 실질적인 성립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립 요건 첫 번째에서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기출 문제, 즉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기출 문제는 수능 쪽의 기출 문제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집안에서 정해준 정혼자, 뭐 옛날 어른들은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하고 결혼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집안이 정해준 정혼자와 혼인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혼인의 의사의 합치는 없으니까 첫 번째 조건에서 탈락하게 될 거다. 그거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가 나 몰래 한 혼인 신고 사례. 얘는 이렇게 비유를 한번 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갑돌이하고 갑순이가 있었습니다. 갑돌이가 갑순이를 정말 사랑해서 갑순이가 딴 데 시집 못 가게 하도록 갑돌이가 갑순이 몰래 혼인 신고를 했다라고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혼인의 첫 번째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 혼인 자체가 무효가 된다라는 거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판례가 이 두 가지 경우를 무효로 잡았던 것은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가 없었기 때문에 혼인의 성립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무효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보셔야 되는 게, 혼인의 성립 요건 중에서 부부의 공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실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진짜 부부처럼 같은 집에서 살고 있거나 부부로서의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러나 이 부부로서 생활하는 실체가 미풍양속이나 선량한 풍속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요 조건이 있는데요. 얘는 이걸 가지고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첩계약, 즉 부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첩으로서 살려고 한다. 이걸 우리가 법률용어로 같은 말로 부첩계약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부첩계약은 무효라고 하는 이유가 선량한 풍속이나 미풍양속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고,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라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확인을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첩계약의 현대판 버전에는 요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스폰서, 연예인 스폰서 계약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부부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 미풍양속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요거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디귿 봐 주시면 18세 이상일 것, 요거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남자는 18세였고 그 다음에 여자의 경우는 16세 이상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남, 여 모두 18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이 조건을 위반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법에서 성년의 나이는 19세로 하니까 18세 이상이고 미성년자인 경우는 반드시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이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만약에 부모나 성년 동의를 받지 않은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에도 역시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미음으로 잡아 주셔야 되는 내용이 근친 간의 혼인이 아닐 것. 자, 여기서 우리가 근친이라는 얘기는 가까운 친척이다라고 잡아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근친, 어디까지가 근친이냐에 따라서, 자, 근친의 범위에 따라서 때로는 무효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취소가 되기도 하는데 다행히도 여기와 관련되는 내용들이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저희 공무원 사회에서는 출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할 때 사법시험 준비할 때는 그때 1차 시험에서 아주 많이 물어봤던 내용인데 7급이나 9급에서 법원직 7급 9급에서도 이 세부적인 내용은 잘 안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요 개념 정도로만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또 하나만요. 이쪽에서 어떨 때 무효고 어떨 때가 취소가 되느냐를 이렇게 기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혈족일 때는 기본적으로 8촌 이내면은 무효가 될 거고요. 8촌이 넘어선다라면 취소 사유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인척의 경우 우리가 인척이라는 개념은 혼인으로 맺어진 친척 이걸 인척이라고 얘기하는데 인척은 기본적으로 6촌이 기준이구나 요 정도만 확인을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촌 이내나 6촌 이내의 근친의 경우는 그 혼인이 무효가 된다. 요거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될 내용이 중혼이 아닐 것. 즉, 이 중혼이라는 것은 결혼을 2번 하는 즉 이중혼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중혼이 아니어야 하는데 만약에 중혼이 됐다라면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 정리해 주시면 죄송합니다.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시옷으로 잡아 주셔야 되는 거 이거는 이제 혼인의 실질적인 요건이 아니라 혼인의 형식적인 요건이었는데 가족관계 등록법에 의해 정한 절차 혼인 신고를 할 때만 법률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또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거 우리가 호적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호적법이 가족관계 등록법으로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 중에서 일부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 중에서 호적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라면 요거는 가족관계 등록법으로 바꿔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 신고를 할 때는 법률혼이 되고 그다음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혼이 된다라는 거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기타 취소 사유라고 했는 것은 얘와는 직접 관련 없는데 우리가 혼인을 무효로 하는 경우와 취소라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들 같이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악성질환, 그 다음 기타 중대한 사유, 사기, 그리고 강박에 의해 혼인이 진행되었다면 이 혼인은 취소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제가 지금 준비해온 내용이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를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무효라는 개념은 법률행위 할 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이것을 무효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취소의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유효가 되지만 어떤 취소 행위가 있을 때 취소권을 행사했을 때는 효력이 소급해서 소멸하게 된다라는 게 취소의 개념에 해당하겠습니다. 예를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3월 1일 날 A라는 행위를 했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A 행위가 무효 사유이고 내가 현재 3월 31일 날에 지금 현재 시점이 3월 31일이라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A가 무효 사유가 아니라 A가 취소 사유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A가 3월 31일까지 현재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자 일단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면 3월 1일 법률 행위를 한 그 당시부터 효력이 당연히 없습니다. 그리고 취소 사유에 해당할 때는 3월 31일까지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유효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3월 31일 날 취소권을 행사한다면 3월 1일로 되돌아가서 이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다. 그게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취소권을 행사하면 둘 다 사라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얘는 처음부터 당연히 사라지는 것이고요. 얘는 취소권을 행사할 때만 무효가 되기 때문에 얘는 취소권 행사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취소권을 행사했느냐 행사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인의 주장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취소는 반드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의 주장이 있을 때만 효력이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효의 행사 기간은 제한이 없어서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취소권은 원칙적으로 3년과 10년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효와 취소의 개념을 잡아주시고요. 이쪽에서 어떨 때 혼인과 관련해서 어떤 게 무효 사유고 어떤 게 취소 사유인가 요거 정확하게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쪽에 공무원 쪽에서 출제가 예상되고 있는 것은 일단 당사자 의사가 없을 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사례 몰래한 혼인신고와 요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법률혼과 사실혼의 관계가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혼인의 효과라고 정리되어 있는 2번을 보시면 얘는 기본적으로 법률혼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법률혼의 경우는 기역부터 미음까지 모든 것이 인정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혼의 경우는 기역부터 미음 사이에서 일부 제한되는 것이 있으니까 먼저 법률혼의 특징을 설명하고 사실혼의 특징을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혼인을 하게 되면 친족 관계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때의 친족을 인척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척이라는 개념은 혼인으로 맺어진 친척입니다. 우리가 통상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사돈 내지는 형부, 처제 같은 경우를 인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그리고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가 인척에 해당한다. 요거 참고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혼인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효과는 정조, 동거, 부양, 협조 의무가 있고, 정조는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거고요. 같이 살면서 부양, 즉 서로 돕는 것이고 부부간의 부양은 1차 부양이었다. 요거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협조해야 되고요. 니은의 경우 정조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위반하게 될 때는 이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즉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디귿 미성년자의 성년의제. 네. 앞에서 권리능력 파트, 요거는 행위능력 파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비록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법률혼의 경우는 성인으로 취급하는 제도, 요걸 우리가 성년의제라고 했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년의제는 사법상의 법률 관계에 대해서만 인정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공법상에는 여전히 미성년자가 될 수 있다.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사법은 되고 공법은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미성년 상태에서 혼인을 했고 다시 미성년 상태에서 이혼을 하더라도 이혼으로 인해서 성년의제의 효과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요거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부에서 혼인의 효과에서 다시 보셔야 되는 내용이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상가사라는 개념은 부부의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행위들을 일상가사라고 얘기합니다. 통상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비록 전기요금 고지서는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남편이 아니라 와이프가 대신 전기요금을 납부하거나 뭐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신 내는 것이 일상가사 대리권에 해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사와 관련된 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한다. 이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얘는 과거 90년대 민법에서 보면 가사 비용은 남편이 부담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남편이 부담한다라는 함정을 팔 수 있으니까 공동이라는 개념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되고요. 일상가사와 관련된 채무는 연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연대 책임, 엄밀한 법률적 의미가 아니더라도 연대 책임은 함께 부담한다 정도만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라든가 아니면은 예를 들어 아파트 관리비가 연체됐다고 합시다. 이 경우 일상가사를 위해서 필요한 채무이기 때문에 얘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 이런 것이 지금 일상가사 채무의 연대 책임에 해당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부별산제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부부별산제라는 건 자기 소유 재산은 각자 소유하고 각자 관리하는 것. 즉 부부의 재산은 별산제라는 말에서 재산은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은
공동 소유가 된다. 요 내용까지가 혼인과 관련된 효과고요. 그다음 저희 교재에 보면 부부간에는 계약 취소권이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최근 민법 개정에서 부부간의 계약 취소권은 사라졌으니까 교재에서 그 부분을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법률혼에서 기억부터 미음까지 인정되고 있는데 사실혼의 경우는 일부 제한되는 것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실혼의 경우는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족관계 발생하지 않고요. 그 다음 니은에 있는 정조동거 부양협조 의무는 사실혼에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성년 의제의 경우는 사실혼이 안 되고요. 일상가사 대리권, 그 다음 가사비용 공동부담, 일상가사의 연대 책임은 역시 사실혼에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별산제도 역시 사실혼에는 인정되고 있으니까 사실혼에서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을 명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속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까지 같이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실혼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사실혼은 법률혼과는 다르다라는 거 확인을 해봐 주셔야 되고요. 법률혼과 달라지는 점은 실질적인 조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조건,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이걸 사실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성립 요건을 바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실상 혼인의사 있어야 되고 공동생활이라는 실체가 존재하고 있고 뭐 다른 모든 조건들 다 갖추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혼에서는 이 공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선량한 풍속이나 미풍양속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게 사실혼의 성립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첩계약, 앞에서 말씀드렸던 첩계약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부첩계약은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요거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연 설명 조금만 드리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일부 교재에서 사실혼과 동거를 같은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사실혼과 동거는 같은 개념은 아니다. 이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좀 전에 보셨다시피 사실혼은 부부로서의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리고 부부로서의 살 의사를 갖추고 있을 때만 사실혼이라고 얘기하는데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동거라는 개념은 그냥 룸메이트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대학을 다닐 때 남자친구, 표현이 이상하네요. 예, 고향에 있던 어릴 때부터 친구랑 같은 집에서 자취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와 제가 부부로 산 것도 아니고 부부로 살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네, 물론 그 친구도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동거와 사실혼은 별개이기 때문에 얘를 똑같은 개념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겠고요. 우리가 사실혼에 대해서는 상당히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효과에서 다시 한번 보시겠지만 법률혼보다는 제한적이지만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지만 동거의 경우는 특별한 보호가 전혀 없다라는 거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거나 부첩 관계는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혼에서 인정되고 있는 첫 번째 효과에서는 원칙적으로 여기에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법률상 부부와 동일하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사실혼 부부에서도 정조, 동거, 부양 그리고 협조의 의무가 있고요. 만약에 정조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위반했다라면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부부도 일상가사 대리권과 일상가사 채무의 연대 책임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하고 그대로 똑같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단 사실혼의 경우는 중혼이 되지는 않고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척관계도 발생하지 않으면서 배우자는 상속권을 가지지 못한다. 요거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아버지의 인지를 받아야만 친자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이것도 확인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는 가정법원에서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해소를 통해서 강제적인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당사자 일방의 파기가 가능하다라는 거. 요거 현장에서 많이 질문을 받았던 내용인데 이것도 일단 사실혼에서 가능하다라는 건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법률 혼일 때는 반드시 혼인관계를 그만두기 위해선 법률혼의 경우는 부부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이혼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사실혼의 경우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서 사실혼 관계를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개념은 비록 사실혼 관계는 종료할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는데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기는 가능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할 수 있다. 즉 사실혼 관계 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이혼과 관련해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혼으로 인정되는 것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한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고요. 당사자는 협의상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협의상 이혼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혼을 할 수 있고요.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혼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자, 즉 유책 배우자도 협의상 이혼을 요구할 수는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얘가 재판상 이혼과 협의상 이혼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 되는 겁니다. 재판상 이혼은 반드시 합의가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통해야 되고요. 그 다음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선 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충족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의 원인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재판상 이혼 청구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협의상 이혼에서는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지켜야 되는데 일단 절차를 보시면 법원에 대해서 이혼 의사의 확인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숙려기간이라는 기간을 경과해야 합니다. 숙려기간이라는 개념은 이혼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려해보는 기간이고요. 숙려기간은 자녀가 있을 때는 3개월, 자녀가 없을 때는 1개월의 기간을 경과해야 하고 그 이후에 이혼의사,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이후 이혼 신고를 하면 이혼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재판상 이혼을 신청하게 되고 반드시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조정 전치주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 기간은 조정위원들이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3개월이다, 1월이다 이걸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라면 이 조정에 의해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요.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이혼 소송으로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혼의 소송에서 판결의 확정을 받은 이후 이혼 신고를 하면은 재판상 이혼 절차가 끝이 나게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협의상 이혼은 행정기관에 신고를 해야만이 효력이 발생하고 행정기관에 대한 신고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얘가 어떤 의미냐면요. 가정법원에서 이혼의 의사의 확인을 받았지만 아직 이혼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면 당사자는 여전히 법률혼 배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이혼 소송의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 아직 이혼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혼이 성립하는 것이고 그래서 재판상 이혼에서의 이혼 신고는 창설적 효력이 아니라 이 신고는 확인적인 효력밖에 없다. 그리고 얘는 가족관계 등록부의 정리의 의미밖에 없다라는 걸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경찰 측에서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과의 달라지는 점으로서 문제가 출제됐던 내용이니까 얘들 둘에 담겨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혼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효과, 일단 부부 사이에서는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하게 되고요.
권리와 의무가 소멸했기 때문에 친족 관계도 역시 소멸하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혼하게 되면은 그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혼 이후에는 상속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혼하는 과정에서 친권자를 지정하게 되는데 이 친권자의 지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협의를 통해서 친권자를 지정하고요. 당사자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친권자를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접교섭권의 내용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이라는 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했었습니다. 네, 제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자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종래에는 면접교섭권이 양육을 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자녀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라고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2005년 법률의 민법의 개정을 통해서 이제는 자녀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부, 아버지 또는 모에 대해서도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 즉 자녀의 면접교섭권도 신설되어 있으니까 면접교섭권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건강한 양육을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것도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혼의 효과로 나타나는 게 이혼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고 있고 부부가 공동으로 만든 재산에 대해선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정리해 둔 내용이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 법이 인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의 사유의 내용인데 기본적인 내용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우자의 부정행위, 즉 바람을 핀 경우도 재판상 이혼 사유고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이것도 재판상 이혼 사유입니다. 그리고 배우자 또는 그 직계 비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 즉 이 경우에서 배우자나 직계 비속으로부터 본인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3호하고 4호를 비교하셔야 되는데요. 자기의 직계 존속, 즉 나의 어머니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3호의 의미와 4호의 의미는 다르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할 때, 그리고 혼인을 계속하기에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라는 거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쪽 이혼과 관련해서 그리고 혼인과 관련해서는 기출 문제가 적지만 3문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도 앞으로도 계속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민법상의 유언 파트는 아직 저희 쪽에 기출 문제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정리하실 때는 내용들을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앞으로 만약에 출제가 된다라면 유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 몇 가지만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유언이라고 하기 위해선 반드시 우리 민법에서 유언은 엄격한 요식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법이 정하고 있는 방식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이 방식을 만약에 위반했다라면 이 유언 자체는 없다. 즉 유언이 무효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얘는 하나 체크가 필요한 내용이고요. 우리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유언의 방식은 자필 증서부터 구두 증서까지 이렇게 5가지의 유언의 방식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좀 밑줄을 쳐둔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그동안 저쪽 수능 쪽에서 물어봤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필 증서라는 건 내가 직접 손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수기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유언자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적고 날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손으로 쓰는 것은 자필 증서가 되지만 내가 만약에 타자나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고 있다. 워드를 이용한 것은 자필 증서가 아니다. 요거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녹음의 경우는 유언자가 이런 내용들을 구술을 하고 증인이 정확함을 구술합니다.
좀 전에 자필 증서는 유언자 단독으로 할 수 있었는데 녹음의 경우는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하고 이 증인은 한 명도 가능하다라는 거 확인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공정증서는 유언자와 증인 그리고 공증인이 함께 작성하는 것이다. 이 내용 봐주시면 되겠고요. 비밀증서는 유언자가 먼저 작성하고 증인이 반드시 2사람 이상이 돼야 하고 그들에게 제출해서 내용을 확인을 받고 나서 서명 날인을 한다. 그리고 5일 이내에 공증이나 법원서기에게 제출해서 확인한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구수증서라는 건 말로 하는 겁니다. 통상 우리가 자필증서부터 비밀증서까지를 유언의 원칙적인 경우라고 하고요. 이런 4가지 경우를 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일 때 구수증서로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보통의 방식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고요. 한 명에게 내용 구술하고 구술 받은 사람이 기록 낭독하고 그것을 서명 날인하면서 7일 이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는 것. 요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언과 관련해서는 3번과 4번이 훨씬 더 비중 있게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유언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의 일부나 전부를 취소 내지는 철회하는데 얘는 철회하는 것 자체는 자유입니다. 당사자의 자유 의사에 의해서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거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다음 2번째, 날짜가 다른 유언이 존재하는데 먼저 앞의 유언과 뒤의 유언의 내용이 모순된다면 나중에 한 유언만이 유효하다. 즉 먼저 한 유언은 취소한 것 내지는 철회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디귿, 유언과 생전에 했던 행위가 저촉된다라고 하면 저촉되는 그 부분에서는 철회가 있는 것이다. 이게 우리 판례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언을 할 수 없는 사람은 17세 미만자는 유언이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은 의사 능력이 회복되지 않을 때만 유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피성년 후견인이더라도 의사 능력이 회복되어 있다면 자유롭게 유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우리 제한 능력자 중에서 여기 또 판이 좀 약간 이상해서 그냥 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한 능력자에 보면 피성년 후견인 뿐만 아니라 피한정 후견인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즉 피한정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17세가 넘는다면 유언에 대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해서 혼인 그다음에 이혼 그리고 유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혼인과 이혼 파트를 중심으로 내용들을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다음 강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